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는 지아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험이 있었고요. 오늘 그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문제 다 설명해 드리고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있었던 시험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뭐 국가직, 지방직 총 10번의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기본적인 줄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교육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 개념을 충실히 갖고 계셨다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 책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요약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다 갖고 계시면 충분히 다 100점 맞으셨을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 좀 특이한 점으로는 매번 진짜 나온 적이 없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맞자고 많은 시간을 드리느니 그냥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해요라고 말씀을 또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해설 강의 시작할 거고요. 이 강의는 물론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백지설을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생긴 문제는 그동안에 없었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로크의 백지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백지와 같은 상태라서 교육자가 얼마든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행동주의 그 학습 심리 그러니까 행동주의 입장에서 이제 로크의 백지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루소의 경험주의, 뭐 아동중심 교육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요약기본서 내용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좀 할 건데 요약기본서 처음에 이제 챕터 1의 교육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교육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주형의 비유라고 했을 때 요 로크의 교육관하고 행동주의 교육관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 로크의 백지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 이거를 이제 적당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그 교육 만능설, 로크의 백지설, 행동주의 교육관이 같은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루소 같은 경우는 성장의 비유에 해당이 되며 진보주의 교육관의 어떤 대표적인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그러네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긴 해요.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190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근대 교육기관들 정리하면서 연도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배재학당 같은 경우는 1885년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답이 오산학교였거든요. 얘는 1907년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민족사학으로 이제 설립한 학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생긴 학교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이 학교를 기점으로 애국 개몽 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얘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립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883년 그래서 여기 원산학사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3이라고 생각해서 3년이라고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요게 육자잖아요. 그래서 1886년 요건데 얘를 좀 정리를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을사늑약은 1905년 통감부가 이때 설치가 되고요. 정미 7조약이라고 해서 1907년도 군대가 해산이 되고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해서 1910년 국권이 피탈되는 여러분들 뭐 한국사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요 정도는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도 알고 계시면 필요하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요약기본서에 8번째 테마로 개화기 교육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학교를 쭉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젊은 인재를 기리는 공립학교라고 해서
그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보실 때 관립 신식학교라고 해서 이제 국가 주도의 학교가 동문학, 유경공원, 연무공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계 신식학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배제학당이 나오고 민간 신식학교라고 해서 원산학사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점진학교 대성학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교육심리상담 평가에서 나온 문제인데 규준 지향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규준 지향 평가나 규준 참조 평가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거랑 이제 요거랑 대립적으로 준거 지향 평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준거라고 할 때 이 지읒을 잡아서 절대평가로 갖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준거 지향 평가가 절대평가, 얘는 상대평가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넷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둔다. 요 같은 계열이라는 느낌을 잡으셔야 되는데 시험을 보고 선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묶어놓고 그다음에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에서 완전학습을 염두에 둘 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득점 쪽으로 몰려있는 현상을 우리가 부적 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규준지향 평가라고 할 때는 상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은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서열을 보겠다는 거니까 기업과 니은을 묶고 디귿과 리을을 묶어서 여러분들은 답을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저희 요약기본서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참고 준거에 의한 평가의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규준, 이거는 이제 또래 등 규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고 학생 선발 분류에 유용한 그런 참조평가가 있고 얘는 외제적 동기 유발하고 경쟁을 유도하겠죠. 그리고 준거 참조평가라는 건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 평가를 하고 절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활용한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격증 부여 등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참조와 성장 참조는 이거는 좀 개별화 평가의 이제 종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능력 참조 평가는 학생의 능력 수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성장 참조 평가는 사전 수준 대비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성장의 정도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사전 사후 점수 간 차이를 분석할 건데 서로 상관이 높으면 점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낮을수록 타당성이 증가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 예산 편성 기법으로 기획예산제도, 연기준, 성과주의, 품목별 이런 거 제일 많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이 중에서 연기준 예산제도가 시험에 나온 거죠. 그리고 연기준 예산제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활동을 새롭게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우리가 연기준 예산제도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얘는 교직원의 적극적 학교 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이제 뒤바뀌어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뭐냐면 저희 요약기본서 148번 테마를 보시면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둔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건 물품 서비스별 분류로 편성하는 제도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기능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요. 비용 성과를 이제 연계하는 예산 제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업무 측정 단위 선정이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획 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 플러스 단기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꼭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중앙 집권화, 교육 효과 개량화 곤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기준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동기 이론에 대한 문제고요. 보통 이제 많이 나오던 문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결정성 이론이 이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 심리 욕구를 갖고 있고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이분법적 개념화에서 벗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동기 유형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동기화 이론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관점별로 분리하면 행동주의 관점에서 뭐 강화 이론이라든가 인지주의 관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뭐 기대 가치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 그리고 목표 지향 이론, 귀인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욕구 위계 이론, 자기 결정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나눠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인본주의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유 공부하는데 되게 편리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일단 인지주의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기대와 가치를 판단하고 뭐 귀인 이론 같은 경우는 성공 원인에 대한 귀인을 무엇으로 돌리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노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뭐 자기결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본주의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 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 숙달 목표, 수행 목표에 따라서 동기의 방향과 어떤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여기 귀인 이론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 네 가지 귀인 중에 무엇으로 이제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 여부나 동기부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왔던 이 부분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풀 때 이 문제 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결정 이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세 개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결정 이론에서 기본 심리 욕구를 세 가지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율성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욕구, 유능감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기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얘를 인본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동기화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언젠가 한번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요 정도, 요 키워드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6번으로 넘어가면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 이제 막 학습자 중심, 교수자 중심 이렇게 막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T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만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의미 있는 학습은 실제적 과제를 해결할 때 일어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 구성의 토대가 되고 학습을 촉진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새로운 학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구성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를 것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습의 그 효과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건 그것과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하니 얘가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어도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4번이었고 나머지 3개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요약기본서 보시면 106번 테마에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이론을 제가 좀 나눠서 자꾸 보여드리는데 일단 교수자 중심 이론은 지식은 객관적이고 전달 가능하다라고 보는 지식관을 갖고 있다면 학습자 중심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지식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다. 그러면서 학습자 역할도 능동적 탐구자,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 이때 교사는 당연히 조력자, 촉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겠죠. 수업의 초점도 학습자의 경험, 흥미, 맥락 중심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거고요. 학습 방법 역시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동 학습, 과정 중심, 수행평가, 실제적 과제 반영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교육 사회 문제였는데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 학자는 이라고 해서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문화자본이라고 하면 갈등 이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 기능론이었던 뒤립개미나 드리븐이나 이제 빼는 거죠. 그리고 블룸 같은 경우는 완전 학습을 주장한 분이지 문화 자본을 주장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답이 이제 3번으로 좁혀질 수 있었던 문제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모두 브루디의 문화 자본 키워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사의 문제를 푸실 때는 기능론, 갈등론을 좀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기능론에 뒤리겐 파슨스 드리븐이 있고, 갈등론에 마르크스 번스타인 브루디에가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양쪽의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안정과 균형, 상호 의존적, 가치 합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게 기능론적 입장이라면 갈등론은 갈등과 경쟁의 투쟁, 대립적이고 이 갈등과 대립이 본질적이며 강제, 해체, 변화 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요거 한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핵심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2015, 2022년 우리 막 비교하면서 뭐 용어가 바뀌고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의 붐을 좀 반영해서 오답을 좀 만드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3번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들어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막상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거라 좀 보여드리자면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핵심 역량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공동체 역량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핵심 역량이 2015년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협력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의사소통이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협력적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회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차이나 특징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하면서 그만큼 선택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수형 총 수업 시수는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에도 선택 교과가 도입이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최대 1년에서 1학기로 모두 균일하게 운영하게끔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디지털 소양 AI 교육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디지털 기반 평가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9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9번 문제 그 우리 앞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라고 했던 그 문제 기반 학습인 건데 이제 PBL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구성주의 그 학습 이론에서 나온 어떤 그 학습 방법이구나 라고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T는 하나를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실제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구조화된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그 협동학습이나 토론할 때도
비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맥락의 문제를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찾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아까 봤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특징을 담고 있잖아요. 활동의 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강조하고 학습자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시한다. 요거는 문제 기반 학습의 특징이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 문제중심 학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교사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키워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상담 접근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어떤 베이스를 좀 갖고 가면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더라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이 문제도 보시면 한 내담자가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사고가 비합리적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꾸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를 하고, 이후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사고방식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제가 언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지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지적이다. 뭐 인지적 상담, 인지적 학습 이론 이럴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상담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뭐 자율성 이런 인간중심 상담, 우리의 어떤 욕구들,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뭐 도와준다. 정신분석 상담은 이거는 뭐 프로이드나 아들러의 이제 상담 이론으로서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무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아까 로크의 백지설도 나왔었지만 뭐 강화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제 원하는 행동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행동주의 상담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좀 내용을 감을 좀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45번 테마로 상담 이론을 좀 정리해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프로이드, 아들러의 심리학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자유현상, 꿈 이런 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러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뭐 조건 형성이라든가 강화, 소거, 행동 수정 기법을 통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인지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고를 이제 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의 방금 나온 게 요건데,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하고 합리적 사고로 교체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 인지적 상담 이론. 그리고 글랜서의 현실 치료도 우리가 인지적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여 삶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요게 이제 상담 기법 보면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지만 논박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지적 상담 이론이라고 묶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존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뭐 프랭클의 의미 치료 등이 있는데, 삶의 의미, 자유와 책임, 죽음, 불안 등 존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본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해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하면 공감적 이해, 진정성, 무조건적인 긍정이라는 이제 기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하면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정경과 배경, 미해결 과제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번 문제는 평생교육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엄청 강조 많이 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딱 답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평생교육의 정의가 학교교육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기관 역시 학교교육하고 관련된 이런 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교 교과교습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2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또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이런 법 조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고요. 우리 바우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4번 보시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해서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요자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평생교육법 정리 88번 테마로 묶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정규학교 교육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평생교육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7대 영역, 기존의 6대 영역에서 요게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 신설이 됨으로써 총 7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학교 교과 교습 학원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 켈러의 ARCS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하위 전략을 이렇게 어긋나게 이제 맞춰서 문제로 만들기가 되게 쉬운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습 동기 설계 전략을 제시하는 거 맞고요. 이게 동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 기회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나머지 한번 볼게요. 관련성의 하위 전략으로는 친밀성, 목적 지향성,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을 제시하고요. 주의 집중의 하위 전략으로는 지각적 주의 환기, 탐구적 주의 환기, 다양성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115번 테마로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RCS라고 해서 각각의 것이 가리키는 게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성공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동기가 강화되는데 불안 요소 제거, 성공 기회 제공, 자기 조절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감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성취 후 보상, 내적 즐거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강화가 이루어질 때 형성이 되고요. 내적 즐거움, 외적 보상, 공정한 평가가 이제 만족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집중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 과정 중 주의력을 지속시키는 것인데 신기한 사례, 질문,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성은 방금 알아본 것처럼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목적, 필요, 가치와 연결될 때 학습 동기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경험과 연계한다거나 실생활 적용,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 기회를 제시하는 건 만족감보다는 자신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제 만족감이라고 할 때는 그 강화라는 키워드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타당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 네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와 입학 후 대학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당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뢰도 따로 타당도 따로 각각의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타당도에 모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고요. 내용, 논리적 타당도, 그리고 준거 타당도, 요거는 이제 실증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적 타당도라는 표현을 쓴다고도 말씀드렸고, 이때 루소의 경험주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실험적 또는 실증적이라는 의미에서 경험적 타당도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예측 예언 타당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인 타당도도 역시 이제 준거 타당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공인받은 어떤 검사지를 가지고 이제 그거에 비추어서 이 시험지의 어떤 그 타당도를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면 공유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인 타당도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이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인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측정을 통해 얻은 사실로 미래 행동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예언 타당도잖아요. 방금 나왔던.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인 타당도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요인 분석 등 여러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고요. 한 검사가 어떤 심리적 개념이나 논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검증하는 걸 우리가 구인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사가 의도한 바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4번 문제,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엘더퍼는 보스나 근무 조건이 뭐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생존 욕구, 성장 욕구인데 보수나 근무 조건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존 욕구로 이제 포함을 시키시면 되고요. 맥그리거는 인간을 자아 실현적인 존재로 보는 Y 이론인 거죠. Y 이론. 그래서 요것도 2번.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5번은 애플의 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애플이라고 하면 갈등 이론, 더 나아가서는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뭐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을 비판하였다.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데 학교의 교육과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틀렸구나라는 게 VAC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등 이론적인 입장의 학자라는 걸 알고 계시면 학교의 교육과정이 중립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중립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2번이라고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런 말들에 너무 이렇게 막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래 이제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을 비판했다는 건 뭐냐면, 교사가, 이제 뭔가 숙련이 된다는 의미가 교사로서 이제 교직에 오래 종사를 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나 그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스킬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냥 주어진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숙련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지금의 어떤 교육 현장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애플은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숙련되는 거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숙련되었다. 교사로서 어떤 숙련된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요즘 현실 요거를 이제 비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맞아요. 학교에서 수학, 과학 같은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이죠.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의 숙련화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맥락이고요. 학교 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경직된 재생산 이론을 극복할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16번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인데 이제 간만에 이론 형태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인습 수준인 거잖아요.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단계.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습이라고 하는 그 인습 단계가 3단계, 4단계인데 3단계는 대인 간의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의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저 단계는 엄밀히 따지면 4단계에 해당이 되고 그 법은 중요하지만 정원 같은 경우에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인습 이후 단계라고 해서 5단계, 6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뭐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5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수영은 인습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정원이 수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단계를 몰라도 적어도 둘 중에 정원이 수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문제 보기를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 이 문제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인습 이전에는 복종과 처벌을 지향하는 1단계, 나한테 좋은 거, 개인적 쾌락주의 2단계, 인습 수준에서는 대인 간 조화 및 착한 소녀, 소녀를 지향하는 단계는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렇게 접근하면 3단계,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건 4단계. 지금 수영이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사회 계약을 지향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 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6단계로 가면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습 이후 수준의 6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그걸 모르더라도 3번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감의 임기가 4년,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교육감 제가 막 세 글자라고 해서 3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이건 맞아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제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제의를 요구하여야 하겠죠. 요거까지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1번인데 이거 제가 법률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시면 그 제30조에 보조기관이라고 해서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둬요.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상 공립 초중등 학교의 학교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번에 참 옳지 않은 것은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훨씬 쉬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수월하게 느껴진 이유가 이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서 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틀린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학교의 장은 학교 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이다.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한다. 제가 이거 그 학교운영위원회 이 개정 법 바뀌면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제가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답이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하고요.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 회계 세입에 포함이 되죠. 학교 회계 연도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에 끝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고요. 19번 문제 볼수와 진티스라고 하면 경제적 재생산론이 떠오르셔야 돼요. 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영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즈너가 강조한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거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교육과정, 배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셨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 관점에서 교육을 연구한 거 맞고요. 경제적 재생산 관점, 제가 그 키워드 갖고 가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 재생산을 다른 말로 하면 상응 원리, 상응 이론, 대응 이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같은 내용인데 뭐 굳이 이제 들여다보자면 학교의 위계 질서는 직장의 위계 질서와 같고 학교의 규율은 직장의 규율, 학교의 보상 체계는 임금 체계와 같은 개념이다.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학교와 노동 시작이 서로 대응하고 상응하고 있다. 요게 이제 상응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 보시면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 23년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 살짝 이제 뭐 보기를 좀 바꾸긴 했지만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처음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명예훼손이 포함이 되지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폭력 중 따돌림이란 요거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라고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률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답이 4번이거든요. 근데 요거 일단 이 법부터 먼저 볼게요. 법조항부터 먼저 보고 문제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또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문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문제였어요. 보시면 이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거 방금 본 내용이죠. 그리고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이건 피해 학생이 결정할 문제지 가해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급 교체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그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번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한눈에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를 좀 비교해 보자면 역대 이제 교육 철학에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로크의 백지설 요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한국교육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심리평가 5문제, 교육행정 5문제, 교육사의 4문제. 이것도 비슷했죠. 그리고 교육과정도 뭐 2문제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보통 1문제, 2문제, 지금 3문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든가 문제 기반 학습, 켈리 ARCS 모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교수학습 이론에서 이제 학자별로 또는 어떤 그 학습 이론별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뭐 각 연도별로 다 정리해드린 PPT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거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교육학개론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거나 내년의 진도나 일정을 잡으실 때 행정법이나 영어나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라도 교육학개론에 대해서만큼은 작은 시간을 들여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100점을 맞았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시간을 들였지만 나는 100점을 맞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과목별 전략,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또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험 역시 저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제 강의를 들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노력을 할 거니까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실 분들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